첫 번째, 우리 엘리트 재현 씨의 징계 사례 및 처리 절차. 1번 세션이 이렇고, 두 번째, 왜 자꾸 딴짓을 할까? 여러분들 업무할 때 집중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 이유와 그 솔루션을 알려드리는 시간. 그 세 번째, EVP, 근속률을 높이는 방법 해서 물질적으로 핵심 인재를 잡아두는 거, 그리고 물질적인 거 말고 가치를 제시해서 핵심 인재를 근속률을 높이는 법. 그네 번째, 기업 워케이션의 현재와 시사점. 다섯 번째, 회원들의 업무 애로사항과 집단 지성 이렇게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아우 떨려요. 자, 그럼 첫 번째로는 우리 강재현 선임님의 징계 사례 및 절차를 해드릴 테니 이제 재현 씨가 이제 진행을 할 건데 1번 세션 징계 사례 및 처리 절차 화면 공유나 이런 것도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스태프분들 어, 알려주세요. 저희 회사 스태프들이 지금 당번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잘 할 줄 몰라가지고 본의 아니게 우리 스태프들을 야근을 시키고 있네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 참가자가 동시에 공유할 수 있습니다. 했으니까는 우리 재현 씨 한번 화면 전환 해보시겠어요? 네, 한번 해줄게요. 근데 다른 파일을 여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친구가 다른 스텝 하는 겁니다. 설정해줘요. 지금 이거 목소리 들리고 있습니다. PPT, 저희 거 PPT일 거고, 이제 재현 씨가 진행할 건데, 재현 씨 PPT랑 재현 씨가 보여야 됩니다. 화면 안 나오니까 편하게 해주세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재현 씨가 하면 되겠구만. 재현 씨 한번, 좋습니다. 재현 씨가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이십니까? 음소거 끌게요. 안녕하세요. 화면 보이세요? 네, 그러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당사자 관계부터 저희가 최근에 발생된 사건인데 당사자 관계부터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재현 씨 거 PPT 화면 공유해 주세요. 그 설정, 화면 공유에 설정 있습니다. PPT. 안 보이시나요?
예, 보이세요? 예,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일단은 행위자가 2명이 나오고요. 피해자가 2명이 나옵니다. 행위자 첫 번째 행위자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에 입사를 하셔서 2012년도에 이게 전체 화면으로 하면 안 보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대로 진행해도 될까요? 예, 행위자 A, B, C, D가 나오고요. A, D는 이제 선후배, 대학교 선후배 관계고, A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법무팀장을 했다. 2017년도에 법무팀장에서 보직이 해임됩니다. 보직이 해임된 사유는 징계 사유로 인해서 해임이 된 경우고요. 행위자 B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저희 게임 회사에서 파견직으로 입사하셨다가 정규직으로 신분이 전환되셨습니다. 그 이후 2014년도에 퇴사하시면서 게임 아이템을 횡령을 하는 사고가 발생해서 2015년도에 형사고소를 해서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피해자 C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B한테 게임 계정을 넘겨준 직원이고요. 2022년 현재도 재직 중인 직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해자 D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행위자 A가 했던 법무팀장을 지금 이어서 받고 있고요. 2017년도에 입사해서 역시 2022년도까지 재직 중이신 분입니다. 사건 개요를 좀 복잡하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14년도 9월 달에 형사고소가 먼저 확정이 됐습니다. 이때 형사고소가 확정됐을 때 B 같은 경우에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6개월 판결을 받았고요. 그로 인해서 업무상 배임행위로 200만 원, 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인하여 1,900만 원의 손해를 발생시켰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민사소송을 2014년도 11월 21일 날 진행을 했고 무변론 전부 승소로 인해서 판결소가 공시 송달됐습니다. 무변론 전부 승소라는 거는 변론을 하지 않고 상대방이 안 나온 상태에서 원고가 소송을 진행했을 때 승소가 나는 경우고요. 판결서 공시 송달 같은 경우에는 주소를 명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판결서를 공시해서 받든 안 받든 항소 여부와 상관없이 판결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원래 집행을 해야 되나 이 행위자 A는 집행을 하지 않고 2015년도 4월 29일까지 소송을 진행해서 그 민사소송 첫 번째 소송을 확정을 시킵니다. 이후에 2017년도 9월 22일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들어보셨지만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고요. 소멸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소멸시효 효력에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에 대해서는 청구를 할 수가 없고 업무상 배임행위는 불법행위 채권 채무 불이행으로 소멸시효가 10년이라서 계속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후소를 제기하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후소를 제기하지 말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민사소송 후소를 21년도 6월 8일 날 진행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본부장님들에게 소송 현황을 허위로 발송을 하고 법무실장에게도 허위로 소송 기록을 발송을 합니다. 이때가 이제 첫 번째 발생된 징계 사건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22년 7월 19일 날 이 행위자 A분께서 그 상대방 변호사, 즉 저희와 반대되는 상대방에게 이 전소의 메일을 발송합니다. 이 전소의 발송 메일의 의견이 무엇이냐면 후소를 제기했는데 후소가 이제 확정이 돼버리니 후소 말고 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소도 취소해 주세요 하는 용도로 발송을 한 거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7월 22일 날 다음 날인 7월 22일 날 여태까지 이제 항소 여부를 질질 끌고 있다가 항소를 고의로 미제기하고요. 후소가 이때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후소가 확정되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7일 날 전소 판결 메일을 보냈기 때문에 똑같은 소송이
똑같은 소송으로 인하여 원래 전소의 기판력이 미치는데 이 사건은 말씀드렸다시피 공시송달로 진행됐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하여 피해자가 추후에 항소를 할 수 없는 소송 판결서를 받지 못해서 소송을 할 수 없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후소의 효력이 무효가 되고 전소의 효력이 무효가 되고 후소의 효력이 확정돼 버리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7월 19일 날 전소 판결을 상대방에게 보냈기 때문에 상대방은 그로 인해서 전소에 대해서 추한항소를 제기하였고요. 추한항소라는 거는 전소가 잘못됐으니 이거를 취소해 주라는 소송입니다. 이런 소송을 진행을 했고 그로 인해서 전소는 사건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고 이 와중에 또 8월 17일 날 이분이 대표자의 허가도 없이 내용증명을 발송을 해버립니다. 내용증명이 즉슨 합의를 해줄 테니 빠른 시일 내에 합의를 해줄 테니 나랑 합의를 하자. 이 과정에서 역시 후소가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본부장에게 보고를 하지 않고 진행을 해버립니다. 끝으로 9월 21일 날 이제 피해자 C를 만나서 면담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C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도 형사고소가 될 수 있으니 내가 너의 형사고소를 제외시켜 줄게. 그러니 너도 나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해줘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C가 이때부터 공포심을 느끼게 되어 직장 내 괴롭힘 행위까지 해당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 외에 이제 추가적인 비위 사실을 확인해 보면 2017년도 때 징계를 받으셨는데 이때 징계 사항이 내부 정보 유출하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증권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행위, 그리고 지시에 대해서는 계속 지어낸 말이라고 상사를 기만하고 근무 시간 중에는 개인 공부를 하시고 외근 시에는 보고를 누락해서 출장을 다녀왔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 또한 직장 질서를 위반합니다. 흔히들 직장에서 이런 분들 보시겠지만 손톱깎이를 깎으신다든지 밥을 먹고 트름을 한다든지 이런 비상식적인 행동과 업무 시간에 통화를 하면서 욕설을 주로 하시기 때문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또한 업무롤이 아레날이 정해져 있었는데요. 사용인감을 반납하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17년도부터 계속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22년까지 사용인감을 반납하지 않았고요. 물어보는 얘기가 자문을 넘어서 논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본인이 과거 법무팀장이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본인이 사건을 다 아는 것처럼 주니어 변호사들을 괴롭히고 타부서의 간식을 임의 취식하고 일전에 카카오톡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분께서 저희 회사 비품, 즉 음료수 같은 거를 200원에 뽑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뽑아서 당근마켓에 갖다 파신 분입니다. 또한 좌석에서 직접 자리에서 욕설을 주로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저희가 그럼 이제 징계 사실 절차를 어떤 식으로 확인했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제일 중요한 건 사건에 대한 파악입니다. 명확하게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 사건을 먼저 파악한 후에 증거 수집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이 사건을 맡으면서 증거 수집을 한 거는 이 형사고소에 대한 고소장, 그리고 형사고소 판결, 민사소송 판결문, 후소에 대한 판결문, 그리고 각종 CO에 관련된 이력들, 그 다음에 내용증명, C와 면담을 통해서 또 한 번 C에게 어떤 고통이 있었는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이후에 사실관계를 작성하는데요. 사실관계는 일단은 두 가지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가 처음에는 다툼인 사실이 있을 거고요. 다툼 없는 사실이 있을 겁니다. 다툼 없는 사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작성을 하실 때 팩트 위주로, 즉 사실 위주로 작성을 해주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령 여기서 사실 같은 경우에는 형사고소의 확정, 민사소송의 후소, 그 다음에 추한항소 제기 이런 부분들이 팩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자별로, 즉 육하원칙에 의해서 누가 언제 어떻게
작성하였는지 육하원칙 형식으로 사실관계를 작성해 주시면 되시고요. 대부분 이제 답변서나 진정사건이라든지 노동법인의 위원회나 이런 데 제출하실 때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어려워하시지 마시고 작성하실 때 뭐 A는 2022년 10월 27일 HR 아노스 포럼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짧게 이런 식으로 팩트로만 기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관계를 이제 작성을 해주시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놓치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C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기 때문에 반드시 사실관계를 확정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즉 C와 연락을 해서 이 부분이 맞냐? 괴로우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다 해서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정한 이후에 인사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보통 취업규칙상 3일 또는 7일 전에 그 행위자한테 통보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행위자는 그로 인해서 참석을 할지 말지 여부를 저희한테 발송을 해주게 됩니다. 물론 참석을 해서 본인이 소명하는 경우도 있지만 참석을 하지 않으면 그 행위에 대해서 모두 간주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인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인사위원회 사실관계를 작성할 때 이제 추가적으로 사실관계만 작성을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인사위원회 위원분들에게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정당성 여부를 또 따지게 됩니다. 정당성 여부라는 거는 예를 들어 이런 행위에 대해서 취업규칙을 살펴봤더니 이런 상벌이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런 사유로 징계를 부여해야 됩니다. 라는 정당성을 미리 확보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사자 신문을 직접 하게 됩니다. 당사자 신문을 하실 때도 그냥 무작정 가시는 것보다는 질문지를 구성하셔서 질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하시고요. 여기서 사실관계 확정이란 거는 그냥 이제 당사자가 대부분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 확정은 녹취를 직접 들어보시고 이 부분이 맞는지 틀린지를 판단하신 이후에 이런 식으로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정, 부지, 침묵이 있는데요. 인정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 사건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인정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는 징계 사유로 해당이 되고요. 부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게 부지고요. 침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을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고요. 마지막으로 부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인정과 침묵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명확하게 확정을 시켜서 정당성을 확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부인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탄핵시킬 사실이 있거나 혹은 모순된 사실이 있는지 발견을 하시고 추가로 증거 조사를 더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정당성 확보를 하고 작성 및 확정을 하신 이후에 마지막에 처분을 하시면 되는데요. 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결과적으로는 해고 처리를 했습니다. 해고 처리를 하면서 몇 가지 좀 주요 요인들이 있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엔 가장 이제 좀 말씀드렸다시피 우려가 되는 거는 노동조합 간부이셨습니다. 노동조합 간부이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징계를 하는데 좀 언론까지 노출될 수 있을까 봐 좀 조심스러웠는데요. 결과적으로는 해고를 시켰고요. 해고를 시키는 과정들은 가장 주된 요인이 이분께서 직접적으로 협박을 하신 부분. 그래서 이 마지막에 보시는 C에 대해서 협박을 하신 부분과 추가적으로 이 C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거짓 증언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명확하게 저희가 형사고소를 진행해서 지금 또 대응 중에 있고요. 끝으로 이분이 이제 얼마 직전에 해고를 하면서 발생된 일인데 해고하시면서 이분이 모든 기록을 다 삭제하고 가셨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별도로 업무상 손괴죄로 소송을 별도로 또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 대단하신 분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분을 내보내셨는데 아마 이분은
이 다음에 이제 집단 노사 관계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아무래도 노조원이시기 때문에 노조 간부이시기 때문에 노조 간부 중에서도 수석 부지회장입니다. 수석 부지회장 같은 경우에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해고가 되셨어도 조합원의 지위는 가지고 계셔서 아마 조합 활동을 하실 때는 이분께서 직접 임금 협상이라든지 단체 협약 때 이분을 다시 한번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린 징계 절차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만 말씀드렸고요. 좀 자세한 내용은 제가 나중에 저희 카카오톡에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추후 진행 상황이라든지 현재까지 뭐 진행 상황, 그리고 이분은 아무래도 위원회 가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원회 가시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처리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카카오톡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없으시면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다시 여러분들 화면 공유 넘기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어서 두 번째 세션으로 저희가 이제 지연 문제, 딴짓을 하는 지연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 엘리베이터 스피치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예상 마감 시간이 9시인데, 제가 좀 조절을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2번으로 곧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들이 하루에 평균적으로 2시간 동안 딴짓을 한다. 하루에 2시간이면은 여러분들 일주일이면은 10시간입니다. 10시간인데 주말에 늦잠을 충분히 자고도 남는 시간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요 위에 보시면은 박장 땡님이라는 분이 하루에 평균적으로 2시간씩 딴짓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전 생애 주기를 봤을 때 약 4년에서 6년 정도 딴짓을 한다는 거죠. 자,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저는 회장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저 역시도 업무를, 기본적인, 좀 슬림한 업무를 할 때는 곧바로 업무 처리를 해버리는데, 좀 중요한 업무를 수행할 때는 딴짓을 좀 합니다. 근데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뿐만 아니라 일반 직원들도 딴짓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고 업무 시간인데 저희 인사톡방 어떻습니까? 되게 활기차고 이야기가 많이 있죠. 자, 이런 시간들이 많이 소비가 되고 있고 이게 결국에는 야근 그리고 체력적으로 낭비도 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워라밸이 이제 좋은 회사에서는 그러진 않겠죠. 자, 이렇게 헛된 시간들을 많이 일으키는 원인이 불안과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불안과 스트레스. 자, 이게 무슨 관계일까요? 업무를 할 때 딴짓하는 게 왜 그러는가? 불안과 스트레스. 이 업무를 내가 잘해야 되겠다. 이 업무를 상사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 이러한 강박적 사고라든지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대체로 이 불안감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스포츠 기사라든지 연애 이런 기사들을 많이 본다고 합니다. 연애뿐만 아니라 뭐 저희 마찬가지죠. 인사톡방에서 이제 카톡하면서 저도 저희 직원들도 우리 카톡방에 들어와 있는데 물론 저도 업무적인 내용으로 카톡할 때도 있지만은 오늘 어땠습니까? 제 조카 자랑, 썰 푸는 얘기들 이런 것들 했었죠. 이런 것들이 다 딴짓하는 시간이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혹시 맨 왼쪽 누군지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가운데는 당연히 아시겠죠? 히틀러이고 맨 왼쪽 아리스토텔레스인가? 다빈치인가? 경원 씨. 다빈치 아니면 아리스토텔레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세계 역사상 유명한 인물들도 처칠 뭐 다 포함해가지고 딴짓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런 강박적 사고와 완벽주의 사고 때문에. 그래서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일을 시작 못하고 계속 주변을 둘러보고 딴짓을 한단 말이죠. 자, 이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버리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느냐? 첫 번째로는 내부적으로 자기 자신을 바탕으로 나 실수해도 돼. 혹은 나 너무 A급으로 인정받지 않아도 돼. 내 자신을 좀 내려놓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번아웃을 당하지 않거든요. 번아웃이 안 당하더라도 계속 정신력을 버티다 보면은 몸에 큰 병이 다가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건강검진 했을 때 제가 지금 39살이고 만으로는 37살인데 제가 2년 전 37살일 때 건강검진을 받았었는데 이제 그 신경내분비 종양이라는 양성이랑 악성이랑 그 경계에 있는 종양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분석해 보니까는 절반의 의사들은 이게 대장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대장암이다, 1기다. 나머지 절반의 의사들은 이거 암 아니고 경계성 종양이다. 이게 저같이 너무 열정적으로 완벽하게 하려다 보면은 몸에서 병이 납니다. 아니면은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것들을 걸리신 분도 있을 겁니다. 대상포진. 대상포진도 스트레스인데 직장인들이 요즘에 젊은 직장인들이 많이 걸리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완벽주의 성향 때문에 그러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는 좀 내 자신에 대한 관용, 인정을 하고 좀 내 자신에 대한 수위를 낮추는 습관을 들이고 외부적으로는 내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나 아니면 부하 직원들, 저도 제 사무실 왔다 갔다 하면서 저는 일부러 저희 직원들의 모니터를 안 봅니다. 왜냐, 여러분들 모니터 화면에 어떻게 해놓습니까? 채팅창 엑셀 파일화 시켜놓고 엑셀 파일화 시켜놓고 딴짓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부러 모른 척하고 그냥 쑥 지나갑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다시죠. 우리 직원들 칭찬, 격려, 인정 많이 해줘야 되겠다. 본인이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버리지 못하면은 주변에서 너는 잘하고 있어. 너는 최고야. 이런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해주면은 스스로 이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타의에 의해서 풀려진다고 합니다. 자, 완벽하게 해낼 때까지 일하는 거 이제 버리시고. 왜냐? 이 밑에 나와 있죠? 스트레스, 에너지 고갈됩니다. 스트레스, 에너지 고갈되기 때문에 차라리 저는 이제 그 우리 직원들이 들어왔을 때나 아니면 이제 그 저희 수강생들이 있는데 어떤 교육을 할 때 처음부터 고급 수준으로 교육하지 않습니다.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차근차근 실력을 올리는 개념으로 해요. 그게 훨씬 더 진도가 빠르고 나중에 입사해서 업무에 대한 요령 처음부터 너무 완벽하게 하면은 스스로 그 업무를 완벽하게 하고 나서 보고를 했을 때 펑크가 납니다. 반려가 됩니다. 근데 초급, 중급, 고급 각 단계마다 상사와 컨펌을 받고 소통을 하면은 훨씬 더 스트레스와 에너지가 낮춰진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세뮤얼 랭글러, 라이트 형제.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이제 그 비행기 무인이었나 유인이었나 뭔지 모르겠는데 최초로 발명해낸 사람이 라이트 형제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세뮤얼 랭글러 박사와 같이 라이벌 관계였어요. 심지어 이 랭글러 박사에게는 미국에서 정말 유명한 박사였고 미국 국방성에서 현재 시세로 몇 천억 원에 달하는 연구 개발 지원비도 지급해 줬어요. 근데 라이트 형제는 예산 그에 비하면은 100분의 1, 얼마 안 됩니다. 근데 빠르게 이 박사보다 성공을 해냈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처음부터 이 랭글러 박사처럼 완벽하게 이론을 정립시키고 10년, 20년 동안
연구를 한 끝에 테스트를 한 게 아니라 라이트 형제는 이 1부터 10까지 단계가 있다 치면은 각 단계마다 1단계를 해보고 실행해요. 그런 다음에 안 되면은 다시 만들어서 도전. 이렇게 하다 보니 연구개발 비용이나 속도가 비행기를 개발하는 속도가 훨씬 더 랭글러 박사보다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벽주의적인 사고를 버리고 일단 실행을 해보셔라 여러분들에게. 심적으로는 완벽주의적인 사고를 버리시고 행동적으로는 먼저 실행을 해봐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HRD 관점에서 이걸 학문적으로 지연 문제라고 합니다. 지연 문제.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상당히 딜레이가 된 다음에 나중에 시작하고 나서 마지막 당일에 그때 급하게 끝내는 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간간히 저희 인사톡방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것들입니다. 보상을 해줘도 애들이 이직한다. 연봉을 높게 줘도 사람들이 지원하지 않는다. 이런 고민들을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세 번째 세션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핵심 인재, 우수 인재가 원하는 거는 돈도 중요하지만은 이것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EVP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 영어 실력 아시죠? 정말 최하 등급이기 때문에 제가 이 페이퍼에다가 이 스펠링을 적어 갖고 왔어요. Employee Value Proposition. Employee Value Proposition이라고 합니다. EVP 지금 기업 가치 제고. 우리 기업 임직원들에게 물질적으로 혹은 가치적으로 제시를 해가지고 이탈을 막고 생산성을 올리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희 회사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 돈을 잘 벌기는 하는데 단점.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회사입니다. 제 세미나를 들었던 분들은 아시고 있겠지만은 저는 30년 뒤를 내다보고 이 사업을 하고 있지만은 잘 몰라요. 이 취업 컨설팅 사업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회사에 들어오게 되면은 어떤 EVP가 있느냐? 지금 취업이나 이직, 이 컨설팅을 하는 사업분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에듀윌, 진학사, 뭐 멀티캠퍼스 이런 기업들이 성인 취업 시장으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인사톡방에서 말씀드렸나요? 어떤 기업이 있는데 대기업 그룹에서 인사병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 회사는 앞으로 1년 동안 부지런히 지금 하던 대로 이쪽 업계에서 선두권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1년 동안 부지런히 매출을 내면은 자동으로 대기업으로 흡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제가 거부하고 자체적으로 제가 계속 오너가 돼서 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 회사에 들어온 직원들에게 교육을 할 때 초반에 인지를 시켜주면은 그 직원들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취업의 신, 취업 쪽으로는 되게 유명한 회사인데 전체 산업군으로 봤을 때는 중소기업이에요. 그런데 나 여기서 1년만 더 근무하면은 잘하면은 대기업으로도 넘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비전과 그만큼 여기가 실력이 있나 보네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 회사는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우리 4회차 HR 온라인 세미나에서 빠르게 우리 그 설문조사 신청하신 분들 그 참가 신청하신 분들 기업 조사를 해봤습니다. 기업 조사를 해봐서 뭐 뉴라텍, 뭐 동훈 아이텍 그리고 제닌스텍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을 해봤는데 젠민스텍 자 우리 신미 씨 들어오셨는지 모르겠다. 제가 오늘 일정이 6시 반에 끝나가지고 빠르게
좀 딴짓도 했죠. 조카들이랑. 빠르게 기업 소칭해가지고 이 기업만의 고유의 경쟁력, 직원들을 붙잡을 수 있는 매력, 편하게 말하면 이 VP를. 그게 뭘까 이제 제가 서칭을 해봤는데 이 기업은 마이크로웨이브라는 그런 기술을 가진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의 그러니까 조사를 해보니까는 나중에 이게 발전이 되면은 사람의 정신, 감정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사람을 조종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의학 여기 밑에 나와 있죠. 의학, 군사, 뭐 국정원 같은 정보기관 그러니까 대부분의 산업군에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젠민스택이. 물론 저는 지금 이제 HR 세미나를 하기 위해서 이 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뭐 제품이나 기술, 이 마이크로웨이브에 대해서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 젠민스택이 여기 나와 있다시피 의학, 군사, 뭐 정보기관, 뭐 TV, 전자제품 이쪽으로 다 접목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 기술을 잘 모르겠지만은 이 젠민스택에서 특장점으로 뽑혔던 이 마이크로웨이브 이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은 규모가 작고 구직자들이 뭘 하는지도 잘 몰라요. 이 마이크로웨이브가 뭔지도 잘 몰라요. 근데 조사를 제가 조금 더 해보니까는 뭐 5G, 이동통신 이쪽으로도 이제 지금 상용화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채용 공고 안에서부터 이 회사만이 갖고 있는 경쟁력, 이 산업군이 이 제미스텍이 속한 산업군,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기술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채용 공고에 넣고 입사하고 나서도 OJT를 할 때 지금 우리 회사는 조그맣고 연봉도 다른 회사에 비하면은 그렇게 이제 높지도 않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현재 4차 산업 시대이기 때문에 분명히 제2의 뭐 쿠팡이라든지 뭐 기술적으로 상당히 빠르게 올라간 기업들이 뭐가 있죠? 뭐 마이더스 IT 이런 기업급으로 될 수 있습니다라는 것들을 알려줘야 된다 이겁니다. 이거 말고도 동훈 아이텍 우리 동훈 아이텍은 어디냐? 우리 최린 씨 오늘 참여했는지 모르겠는데, 다 모르는 산업군이어가지고, 공부하는데 힘들었어요. 어, 우리 민숙 씨 그거, 비디오 켜져 있네? 비디오 끌게요. 껐습니다. 자, 동문 아이텍도 제가 조사해봤는데, 기업 홍보 채널이 있는데, 거의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사에 채용 공고를 냈을 때 요즘 구직자들은 우리 인남들보다 훨씬 더 머리가 똑똑하기 때문에 여기가 기업 채용 브랜딩도 하고 있는데 근데 유튜브에 들어왔어. 근데 영상이 올라오는 주기가 거의 8개월, 1년 전에 멈춰져 있습니다. 구독자 수가 50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 성장 가능성 여러분들 클라우드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USB에 저장하지 않고 클라우드에 저장시켜 놓고 USB가 없어도 얼마든지 그리고 또 이제 산업 쪽으로도 이 클라우드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우리나라 안에서는 이제 도전비전도 ERP 쪽인데 차의 먹거리 사업으로 클라우드 사업 쪽으로 진출해서 이쪽으로도 매출을 많이 내고 있죠. 근데 제가 이 회사를 주목했던 부분은 클라우드 사용들은 많이들 하고 있는데 이 클라우드를 보호하는 보안 솔루션 기업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 부분에 주목했고 그 아래 트렌드 마이크로라는 그런 기업이 있는데 뭐 어쨌든 이쪽 분야에서 되게 전 세계적으로 기술력이 1위 회사인가 봐요. 근데 우리나라 국내 협력사로 이 동훈 아이텍을 선택을 해서 이 동훈 아이텍이 금융사, 대기업, 통신사, 게임사 등 다양한 사업 쪽으로 이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입사 지원자들, 채용한 직원들 그리고 핵심 인재들에게 이야기해주면 좋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뉴라텍. 마찬가지로 기업 규모가 작았습니다. 기업 규모가 작고 매출액도 아직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뉴라텍 어디 보자. 종대시내 회사야. 종대시내 회사. 성장 가능성을 봤을 때 글로벌 특허가 130여 개가 있고 앞으로 200여 개로 확장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히 삼성전자,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런 와이파이 기술, 뭐 그리고 또 이제 특허권에 대해서 분쟁을 먼저 제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회사가 점점 커지고 있어서 제가 메모하지 않았었는데 이 회사 생긴 지가 약 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스닥 상장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기업에서 지금 다니고 있는 임직원들이 회사를 다닐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다시 말하면은 이 뉴라텍, 제니스텍, 동나이텍 이 기업에 속해 있는 임직원들도 자기네 회사의 특장점이 뭔지 모르고 다니고 있는 임직원들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런 가치지향적인 네임드보다는 복리후생, 연봉 이런 걸로 직원들을 붙잡아 놓으려고 합니다. 물론 이런 성장 가능성, 실질적 가치를 바탕으로 우리 회사는 이런 특장점이 있으니까는 계속 다녀라 하더라도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당장에 나는 당근이 더 중요하다. 이런 친구들은 핵심 인재들은 이직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나이가 있는 분들보다는 나이가 젊은 주니어급들은 점점 뭐 대기업, 중소기업 그런 경기가 허물어지고 있고 스타트업도 요즘에 MZ세대, 저는 세대를 가르는 걸 좀 싫어하긴 하지만은 젊은 친구들일수록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리고 조그만 기업이어도 내가 얼마든지 커리어 전문성을 쌓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기업에 입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마 이 동문하이텍이나 제니스텍이나 뉴라텍 우리 담당자 분들도 채용 공고나 아니면 이제 홈페이지에 나와 있겠지만은 이거를 강력한 채용 브랜딩을 통해서 입사하기 전부터 이 회사는 그냥 중소기업이 아니라 강소기업이네, 우수 중소기업이네 이걸 인식하게 만들어서 차라리 애중간한 얼마 전에 정리해고 막심하게 너무 무식하게 한 기업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다녔던 직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푸르밀 같은 대기업들도 구조조정하고 폐업하는 판국에 차라리 나는 이 뉴라텍에 들어가야 되겠다 하면서 입사를 하면은 처우나 기업 네임드가 낮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 비전을 보고 이 기업 자체가 비전이 있으니까는 이 안에서 내 커리어를 쌓으면서 내 개인적인 그리고 회사의 비전 둘 다 내가 갖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인식을 시키면은 핵심 인재를 근속률을 높이는 것과 플러스로 입사 지원자 숫자를 많이 확보하는 데도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EVP의 정의 다시 한번 영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Employee Value Proposition Employee Value Proposition 직원이나 임직원들도 모르는 우리 회사의 강력한 강점, 비전을 교육을 통해서 주입을 시키면은 이직률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영어 너무 싫어. 자, 그래서 기업 경영 환경이 열악해지고 있는데 HR에 대한 예산이 별로 없는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저처럼 우리 기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그리고 뉴스, 신문 이런 것들을 보고 인사이트를 발휘해가지고 야 우리 회사가 내가 봤을 때는 좀 이제 발전 가능성이 그냥 펑탕인 것 같네. 사양 산업인 것 같네. 올라갈 것 같네.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두고 내부 임직원들에게 교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은 인사 담당자들이기 때문에 이 기업 분석을 했을 때, 우리 회사 나중에 이 산업군을 봤을 때 좀 별로다 싶으면은 빠르게. 원래 회사가 부도가 나기 전에, 부도가 난 다음에는 여러분들의 연봉이 만약에 7천만 원이라면은 부도가 났을 경우에는 이직했을 때 가치가 절하가 됩니다. 6천만 원 이렇게. 근데 우리 기업이 좀 불안불안한데 기업 분석해 보니까 그렇지만은 부도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직하면은 그대로 커리어 네임도 유지하면서 이직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 명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기업 특화 워케이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핵심 포인트만 요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업들이 점점 이제 워케이션을 많이 도입하고 있어요. 근데 도입하고 있는 이유들은 다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근데 해외에서 먼저 이게 유행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기업 근로자들의 워케이션 찬성률은 거의 90%에 육박합니다. 근데 인사 담당자는 63%, 그리고 기업 오너들은 더 낮습니다. 그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겁니다. 저희가 정성분에다가 이거를 이제 지금 워케이션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자, 워케이션. 지금 기업 오너들은 이 워케이션을 솔직히 말해서 10명 중에서 8명의 오너는 싫어합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휴가 중심으로 워케이션이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영진에서는 비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부정적으로. 그냥 일하러 가는 게 아니라 휴양지에서 근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놀러 가는 거지 뭐 이렇게. 혹은 요즘에 여러분들 인사팀에서 인사톡방에서 말들 하죠. 조직문화 피플팀에서 공리후생 개념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오너들 입장에서는 싫어요. 아무리 근로자랑 인사 담당자가 워케이션을 찬성하더라도 이런 단편적인 개념들로 인해서 도입을 꺼려합니다. 자, 그런데 생산성 중심으로 휴가가 아니라 생산성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워케이션을 설계해서 경영진들에게 저희 회사가 하는 것처럼 설득을 하시면은 좋은데 이 첫 번째 부분 오른쪽에 맨 위에 나와 있죠. 이직률 감소와 업무 생산성 증가를 시킬 수 있다. 우리 인사톡방에서 우리 최지우 씨 같은 경우는 기업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커리어 컨설팅을 합니다. 저처럼. 우리 지우 씨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에 프리랜서로도 있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인사 담당자이기 때문에 저처럼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커리어 설계를 해주지 않더라도 이 직장인 우리 회사 내부의 직원들의 고민이라든지 인간관계 그리고 각 부서의 이기주의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들어주고 당장 해결되지 않더라도 공감만 잘해주더라도 고민이 자동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밑에 나왔습니다. ESG 경영으로 워케이션을 접목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자, 이 부분 생략하고 자, ESG 경영. 여러분들 각 기업들마다 큰 기업들은 ESG 경영팀 새로 만들어서 외부 인력들이나 아니면 내부 인력들 중에서 차출돼 가지고 ESG 경영을 실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워케이션이 ESG에 다 해당이 돼요. 첫 번째로 환경 보호라든지 환경 보전 쪽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기업들이 얼마 전에 그 누구였죠? 그 증권회사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코로나 걸리셨던 분, 코로나 걸리셨던 분. 지금 사회공헌 사업 쪽으로 되게 인사이트가 넓으신 것 같은데 1사, 1군부대, 1지자체 묶어가지고 이제 사회공헌 활동하고 있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휴양림, 뭐 바닷가, 한강, 플로깅이 뭡니까? 휴양지에 있는 쓰레기들 줍는 거. 제가 이제 그 로타리 클럽이라고 있는데 사회봉사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근데 사실 비즈니스 사업가들 모임이거든요.
그런데 플로깅, 봉사활동을 하는데 이 플로깅 개념은 사실 ESG 경영의 가치 평가에 있어서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낮은 평가를 받는 겁니다. 왜? 일회성이니까. 그 쓰레기 줍기 되게 단편적이죠. 그렇지만은 그 워케이션에 그 참여하고 있는 그 지자체 특성을 활용해 가지고 관광 자원을 보호하는 그런 이제 그 기업 예산을 조금 들여서 그런 정책들을 발휘하면은 충분히 이에 환경에 대해서 중간 이상의 평가를 받을 수 있고 S 지자체 지역 경제 활성화 강원도를 저희 회사가 포커싱을 했거든요. 그 이유가 강원도가 인구 소멸 지역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워케이션을 여러분들이 시행하게 되면은 워케이션을 갔을 때 그 해당 지자체에서 머물게 되잖아요. 그게 상주 인구로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S 사회 기여에 해당이 되죠. 플러스로 지역 주민에 대해서 이제 그 펜션이라든지 식당들 이용률이 증가하면서 매출도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ESG에서 G, 여러분들이 ESG 안에서 G를 제일 어려워하는데 되게 쉽습니다. 여러분들 업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도 많아요. 아, 맞습니다, 재현 씨. 근데 이름 까먹었어. 기업 경영, 근속률, 퇴사율, 복류생. 그러니까 회사에서 돈을 벌어서 남는 걸로 임직원들에게 얼마나 단순히 뭐 인센티브 이외에도 이 기업을 경영을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근속률과 퇴사율 얼마나 직원들에게 정성적인 가치를 투자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ESG 경영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은 ESG 경영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ESG 경영에 접목이 된다 이렇게 설득할 수 있겠죠. 뭐 나머지는 좀 생략하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워케이션 할 때 개인적인 팁을 드리면은 아직까지는 좀 소규모 기업들은 펜션들을 좀 이용하고 있는데 펜션보다는 좀 중간 규모 이상의 콘도나 아니면 리조트가 훨씬 더 좀 더 편해요. 아니면 대규모 펜션. 왜냐면은 와이파이라든지 업무 환경이 아직 그 구축되지 않은 곳들이 많기 때문에 거의 이제 그 워케이션 가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일을 하는 환경이 부족해가지고 놀다 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깨진다고 해요. 자, 그렇고 이 워케이션에 대한 주의사항은 간단합니다. 휴양지 근무라는 인식을 버리게끔 하고 그리고 이 직원들에게는 공식적인 행사, 너네들이 워케이션 가가지고 커리어 컨설팅도 받고 ESG 경영도 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워케이션 가가지고 휴양지에서 근무하면서 이 ESG 경영 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스며들게 해야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돈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경영진들이죠. 경영진들에게 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 저번에 어떤 분이 물어보셔가지고 이제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행한 워케이션 보고서 2021년도 건가 2020년도 건가 제가 공유를 해드렸죠. 그리고 저희 회사도 HR 아날리틱스인가 애널리틱스인가 그걸 해가지고 이 워케이션 했을 때 좋은 점을 객관적인 근거치로 제시해가지고 여러 기업들을 동참을 시키려고 합니다. 사회공사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다섯 번째 세션 어찌 보면 여러분들 집단 지성 여러분들의 업무 사항에 대한 고민과 그 고민이 뭐가 있는가? 자, 첫 번째로 볼까요? 여러 가지가 있던데 면접관들 교육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들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고 어떤 주제를 다룰까요? 근데 생각보다 인사톡방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애로사항이나 질문들을 보니까는 채용이나 교육이나 아니면 평가 이런 쪽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채팅창에 써주실 때까지 제가 한번 딱 보고 면접관 교육 같은 경우는 프레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프레임.
프레임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회사에 우리 회사에 맞는 면접용 질문 리스트들 그게 첫 번째로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우리 회사에 맞는 면접 평가표 2개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면접 이론적으로 요즘에 이제 그 면접자들이 면접관들이 함부로 질문했다가 그게 인터넷에 공론화 돼가지고 기업 엄청 크게 욕먹는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면접을 진행할 때 이론적인 교육이 세 번째이고 네 번째가 면접 시뮬레이션 돌리는 겁니다. 이 네 가지 프레임이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어야 되고 자, 우리 재현 씨 역시 이제 연봉협상 노동조합 어디 있습니까? 보자. 스타트업 인사평가 및 체계 개선. 밑에 나와 있구나. 자, 그 여러분들 저뿐만 아니라 사실 이 세미나를 지켜보는 여러분들도 HR 내공이 막강하신 분들입니다. 그럼 집단지성을 발휘해가지고 연봉협상, 스타트업, 인사평가, 체계 개선, 상장사, 인사 체크포인트. 경원 씨 같은 경우는 상장사의 인사 체크포인트가 되게 막연해가지고 제가 이거를 좀 해결하려고 했었는데 좀 질문이 막연해서 못했거든요. 상장사이긴 한데 특별한 점이 없다. 우리 수아 씨 채용 브랜딩. 채용 브랜딩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전에도 설명해 드렸지만은 EVP를 채용 공고에서부터 접목을 시켜서 일반적인 채용 공고 내용 말고 그 노션을 바탕으로 그냥 디자인적인 요소 말고 우리 회사의 가장 강력한 강점이 뭔지를 제일 구직자들이 봤을 때 잘 보이는 곳에 배치를 시켜놓으면은 그거 보고 후광 효과라고 합니다. 그게 좋으면은 나머지 초나 업무 내용들이 좀 난이도가 높아 보여도 사람들이 지원하려고 합니다. 스타트업 인사평가 및 체계 개선. 저희 회사도 제가 사업 경험이 12년인데 제가 지금 계속 계열사를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사평가 시스템이랑 체계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사평가 및 체계 개선을 할 때 일단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일단 자료를 바탕으로 제가 솔루션을 드리는 게 맞는 건데 인사평가나 체계 개선을 일반 기업들은 1년에 한 번씩 혹은 제가 해보니까 좀 많이 하는 곳들은 반기마다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번씩 드물게 분기마다 이렇게 하는데 스타트업 자체는 상당히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그리고 업무 퍼포먼스가 마찬가지로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그리고 반기 그리고 분기 이렇게 있다 치면은 분기마다 하는 게 맞습니다. 뭐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현업 부서의 부서장과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가장 좋겠더라고요. 아니 혼자 하면은 죽어납니다. 인사는 인원수에 대한 체크 포인트가 늘어가는 거죠. 상장 여부와는 별로 관련성이 없나요? 사실 요즘에 그 구직자분들은 우리 회사는 코스닥 상장 기업이다. 우리 회사는 코스피다. 쿠팡은 어디 있습니까? 쿠팡은 어디 있더라? 나스닥인가? 어디 있죠? 미국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구직자들이 100이라 치면은 한 50% 정도의 이제 구직자분들은 나스닥 맞구나. 50%의 구직자분들은 기업 규모, 네임들을 따집니다. 근데 나머지 50%의 구직자분들은 개인의 가치관, 직업적인 가치관, 아니면은 이 회사가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아니면은 제일 아래가 뭡니까? 코넥스 아시죠? 코넥스든 뭐든 간에 이 회사 자체가 발전 가능성이 있는가? 이거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상장사, 비상장사에 대한 그렇게 크게 구분은 차츰차츰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채팅창 쓸 수 있는데요? 핸드폰으로 하면 안 되는가 보구나. 아니면 목소리로 하셔도 됩니다.
말로 하셔도 돼요. 우리 재현 씨도 말로 중간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우리 재현 씨도 얼마든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마이크 켜고 노래를 불러도 됩니다. 농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들은 되게 많은데 채용 쪽과 관련해서는 저희 회사가 아니라 이제 채용 스터디가 따로 있으니까는 채용 스터디도 이제 그 오프라인 모임 할 거거든요. 자, 다음 K8 시스템 도입 프로세스. 인사정책에 수립할 때 인사이트 제공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저는요, 인사정책 같은 경우는, 우리 재현 씨도 상당한 이제 그 자기 개발러이기 때문에 저랑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많이 알려드렸던 것들인데, 한국경제신문에 보면은 뉴스레터 해가지고, 그 인사 쪽 관련된 뉴스레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알고 있겠지만은, 사람이나 자코리아에 있는 이제 그 채용 시장과 관련된 마찬가지로 뉴스레터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재현 씨가 알고 있는 세리 CEO랑 제가 말하고 있는 세리 프로랑 똑같은 거더라고 보니까는 오늘 세미나 준비하려고 이제 세리 프로 들어갔더니 세리 CEO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더라고. 세리 프로라고 있는데 세리 프로도 있고 큐넷도 있고 그 안에서 인사와 관련된 뭐 평가 보상 기획 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유수익 기업들의 인사 성공 사례 이런 것들도 되게 많아요. 리더십 교육 체계 수립. 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리더십에 대해서도 기업들마다 그리고 업종마다 다르게 수립이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제가 예전에 그 세리프를 봤을 때 리더십의 유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로는 인재 육성형, 그러니까 양육형이라고 합니다. 다 알려주고 키워주는 거 하나하나. 그게 양육형이고 두 번째가 뭐였더라? 해고지향형, 훈육을 합니다. 필책, 피드백, 최고가 되라. 태풍, 비바람을 즐겨라. 태풍, 비바람이 뭐냐? 갈굽니다. 해고지향형. 이게 두 번째 리더십 유형이고 세 번째는 질서 파괴형.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존의 업무 방식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제 그 변화무쌍하게 뭐 신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업무 프로세스를 5단계가 있다 치면은 3단계, 2단계를 줄여버리는 기존의 형식을 깨버리는 그런 리더십. 세 가지 리더십 유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속한 업종 그리고 그 업종의 각 팀마다 각 직무마다 성격들이 다르기 때문에 최고지향형, 양육형, 질서파괴형 이렇게 다르게 또 접목을 시켜야 됩니다. 제가 예를 들면은 제가 HR 컨설팅 했을 때 여러분들 기업들 중에서 평범하게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지금 인사 쪽으로는 최고지향형, 양육형, 질서파괴형 어떤 리더십으로 후임들을 육성시켜야 될까요? 최고지향형, 양육형, 질서파괴형. 양육형 맞습니다. 양육형 맞고 인사 업무 특성상 양육형 맞습니다. 자,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저는 이제 해석하냐면은 우리 회사의 인사팀 안에 후임, 신입이 들어왔을 때는 양육형으로 트레이닝 시키는 게 맞습니다.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어느 정도 짬밥이 찼어요. 선임이나 대리급이 됐어요. 그렇게 됐을 때 그때는 두 가지 리더십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 친구가 대리급인데 대리급에 맞는 퍼포먼스가 안 나. 그러면은 최고지향형 피드백을 해야 되고 질책을 해야 되고 편하게 말하면 갈궈야 됩니다. 근데 대리급이 됐을 때 기본기가 되어 있다. 그럼 그때부터는 이 친구들이 기존 업무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존 업무를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데스크톱화형으로 트레이닝을 시켜서 우리 회사의 현재 뭐 근속률, 이직률, 채용할 때 입사 전재수 이런 것들을 권한을 줘가지고 한번 자네가 채용 기획을 해가지고 권한을 줄 테니까 채용 기획을 해가지고 기존 방식과 다르게 한번 해보게나 이렇게. 자, 그래서 인사 업무는 상당히 디테일해야 됩니다. 디테일해야 되고 정답은 없습니다. 각 상황 그리고 직무 우리 회사의 업종 그리고 그 업종이어도 우리 회사가 지금 매출 성장을 하고 있다 아니면 지금 완전 부진에 빠져 있다 그거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자,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중인데 세부수당 미표기에 대해서 개정을 실시하는 게 좋은지 그거 뭐 재원 씨나 다른 분들도 아실 것 같은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포괄임금제로 하고 있고 세부 수당들에 대해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표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그 근로계약서가 한 장하고 한 4분의 1장이야. 그러면은 군더더기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세부 수당 없애버립니다. 근데 한 장 안에 다 들어가 있고 공간 여유가 있으면은 하나하나 다 집어넣어 줍니다. 근데 저희 회사 근로계약서는 어제 한번 보니까는 저희 회사 근로계약서는 노동부에서 제시하는 이제 표준 근로계약서에 플러스가 돼가지고 2장 반이 되더라고요. 2장 반.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보니까는 저희 회사는 이제 그 포괄임금이지만은 그게 기본 연봉이고 두 번째로는 개인 인센티브, 그 업무적으로 정량적인 거, 정성적인 거, KPI 지수해가지고 개인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세 번째로는 회사의 공유제, 회사의 공유제를 해가지고 회사 매출과 비용을 제한 순이익을 공유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분량이 많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굿포인트를 해서 양면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양면도 되나 봐요. 저는 보통 이제 단면으로만 하는데 우리 다빈씨네는 20페이지 이거는 좀 노무사분 계시면은 좀 자문 받아가지고 상당히 좀 많이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근로계약서 안에서는 딱 정말 근로계약서를 집어넣고 그와 별도로 어떤 분이 물어보신 게 온보딩의 일환으로 신규 입사자 가이드북을 제작하고 싶은데 그 방법을 모르겠다. 저희 회사는 이제 그 조직 문화, 그러니까 회사 문화랑 복리후생 이런 것들을 따로 자료집처로 모아놓은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우리 그 다빈씨 같은 경우는 그룹에서 찍어 내리는 거라면은 20페이지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는 정말로 근로에 대한 계약 내용 안에만 포함된 내용들을 하고 나머지 따로 그 OJT 자료로 해가지고 양분화시켜서 사용하는 게 더 좋겠네요. 이거 뭐 대규모로 신입이나 경력직들 입사하게 되면 이거 출력하는 것도 일이겠네. 동의서 양식. 저희 회사도 동의서가 있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장 반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동의서도 동의할 항목들을 좀 되게 간략화시켜 놨기 때문에 2장 반인 것 같아요. 노션으로 온보딩 만들고 싶은데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워드로 그거를 이제 그 온보딩 자료들을 다 만들어 놨는데, 진짜 정말 부지런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입사하신, 그러니까, 경력직분 입사 확정돼가지고 저희 이제 그 회사 자료를 드렸는데, 회사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그 이사 전에 제공하던 그 복리후생이 있는데, 이거 지금 없지 않나요? 하길래, 없습니다 하고 삭제하고 다시 출력해서 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지런해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근로계약서 이외에 이제 나머지 업무 가이드집, 뭐
아니면은 뭐 직무기술서 혹은 이제 그 복리후생표 이런 여러 명칭으로 이제 많이 쓰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매달 혹은 분기마다 한 번씩은 업데이트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매달 업데이트를 하고 분기마다 업데이트를 해도 크게 바뀔 건 없지만은 바뀌는 거 있을 때마다 시기 놓치지 않고 바꾸는 게 훨씬 더 결국엔 편한 것 같습니다. 아동보호 관련된 게 5페이지 정도. 우리 다비 씨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뭐 그 뭐냐 학교를 알고 있는데 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위주로 해서 페이지 분량수는 당연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 기업들은 그렇게 엄청 몇십 페이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또 질문들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산업재해시 비상열람막 등 처리 방법 이거 재현 씨 아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 산업재해시 비상열람막은 뭐 되게 간단합니다. 우리 재현 씨가 아니면은 이 주제를 바탕으로 이제 우리 온라인 세미나 한 달에 한 번씩은 꾸준하게 할 테니까는 이 다음 주제로 이제 요거 포함해가지고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약식으로 하면은 비상용납막 같은 경우는 제조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복잡해지기는 하는데 제조업 같은 경우는 근데 제조업 뭐 공장이나 연구소 시설 기반이 아닌 곳들은 좀 심플하기는 하죠. 이력서 검토 방법 및 면접관 교육. 이력서 검토 방법. 채용할 때 이력서 검토를 할 때 중요한 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여러분들도 실수를 하실 때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이직 팁을 알려드리면은 이직 팁. 채용 전문성이 높은 기업들은 이력서나 경력기술서나 자소 안에 여러분들이 전에 다녔던 직장들 있죠. 거기 안에 어, 주 혹은 주식회사 이런 단어가 있으면은 채용 전문성이 높은 기업들은 그 경력만큼 인정 안 하거나 아니면은 정말 까다롭게 보는 기업들은 탈락을 시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99%는 아니고 최근 들어서 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 기업 이런 여러 가지 기업들, 뭐 유한 회사라든지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약 96%의 기업들이 주식회사입니다. 그래서 신문이나 뉴스에서는 기업명이 언급될 때 주 혹은 주식회사 삼성전자 이런 말들을 안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신입이라면은 좀 이해를 해줄 수 있는데 경력직 분들이 주식회사라는 말을 쓴다. 그러면은 이 친구는 자기 개발은 안 하고 일만 했구나. 월급 루팡이구나. 이 친구는 경력이 5년이어도 여러분들 아시죠? 경력 5년이어도 진짜 경력 5년만큼 퍼포먼스 내는 사람들 별로 없는 거. 그런 것들을 이력서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 간혹가다 있더라고요. 내림차순으로 써야 됩니다. 내림차순. 내림차순. 최근 직장부터 해가지고 낮은 직장수. 그렇게 입사 지원자들이 있으면은 그런 기본기를 통해서 일반 상식이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스펙적으로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이력서에 있는 이 지원자가 쓴 내용들을 봤을 때 이 사람의 일반 상식 그리고 자기 개발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읽혀지거든요. 그거 이외에도 이제 이력서를 검토할 때 우수한 인재인지 아닌지 가려낼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추후에 이제 그 5회차 때 하도록 하고 다행히도 제가 엄청 빠르게 해가지고 9시는 넘기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연차 촉진제도 시행 및 노무 수령 거부 이슈 이거 우리 재현 씨 주제에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우리 재현 씨 5회차 온라인 세미나 때 부탁드립니다. 스타트업 인사평가 및 체계 개선은 근데 되게 재밌어요. 큰 기업들보다 스타트업이 훨씬 더 재밌습니다. 그리고 부서 간 이기주의도 상대적으로 좀 적고 좋습니다.
워라밸을 강조하는 문화를 지향하다가 최근 불만에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질문하신 분이 우리 지승 씨인데 어떤 상황인지 좀 구체적으로 더 말씀해 주시면 제가 솔루션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면 그런 겁니까? 오늘 지금 지승 씨 참여했나? 지승 씨, 지승 씨. 지승 씨 참여 안 했네? 자,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워라밸을 강조하는 문화를 지향하다가 불만 섞인 문화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워라밸 지향하고 있다가 지금 기업들이 어떻습니까? 경영 환경이 악화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쪼여야 돼. 쪼여야 되니까는 느슨해질 때가 쪼이니까는 불만을 가질 수도 있고 두 번째로 아씨 워라밸은 워라밸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요즘 군대가 군대냐? 너무 워라밸을 이제 그 추구하다 보니까는 중간 계층, 그 미들급이나 이 시니어 계층들이 주니어급들 보고 개념 없다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 첫 번째 기업 경영이 악화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워라밸보다는 실적이라든지 매출 이쪽으로 방향 전환을 해야 될 때라면은 되게 간단합니다. 회사 내부 임직원들을 믿어야 되잖아요. 한 식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 작년도 대비 1, 4분기, 2, 4분기 매출액이 작년 대비해가지고 뭐 20%, 2, 4분기 뭐 15% 줄어들고 있어서 내년에 원래 임금 인상률이 몇 프로로 예상되고 있었지만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도 되고 임금 인상률을 작년도 대비 높이려고 하였으나 기업 경영 상황이 악화되고 매출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워라밸 뭐 10가지 중에서 8가지로 해야 되니 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런 구체적인 배경 설명과 소통을 하시면은 그런 불만들은 자동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워라인, 워라밸 말고 워라인은 뭐예요? 저 영어 잘 모르는데. 자, 두 번째 사례. 너무 이제 그 난장판이다. 난장판이라면은 그리고 대체로 이제 뭐 소위 꼰대, 고인물들이라고 하는데 꼰대, 고인물 그런 개념 없어요. 그분들끼리는 꼰대가 아니라 같은 동료이고 같은 동이고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분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신입 계층들을 비즈니스 매너, 교육, 위기질서 이런 것들을 부드럽게 뭐 1대1 멘토링이라든지 포장을 잘해가지고 1대1 멘토링이라든지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문화의 갭을 좁힐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일과 라이프 연결 뭐 그런 개념인 것 같네요. 저는 이제 일하면서도 놀고 놀면서도 일하고 놀면서도 그러니까 자면서도 일 생각하고 뭐 이런 것들 일과 노는 거에 경계가 없는 거. 근데 이거는 저도 그렇긴 하지만은 저희 직원들 들어올 때 그런 얘기는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어이씨 계속 일만 하는 소리야?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역지사지 관점에서 저희 회사 그래서 업무 가이드 집에 보면은 달콤살벌이라는 게 있어요. 달콤살벌. 일할 때는 확실하게 일하자. 일과 관련된 잡담, 일 이야기는 해도 되고 밥 먹을 때나 뭐 회식할 때나 그럴 때는 달콤하게 달콤살벌 이런 식으로 저만의 이제 그 경계가 없어요. 저는 놀면서도 일하고 일하면서도 놀아 이게 아니라 달콤살벌 이렇게 해가지고 뭐라 해야 되지? 서로 간의 이제 이질감을 줄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오랜만에 이제 그 4회차 HR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을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어떻습니까? 내가 열받아 죽는 줄 알았어. 어제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이제 저도 메일들이 날라오거든요. 뭐 원티드나 아니면 이제 뭐 리멤버나 그런 데서 이제 뭐 뭐더라? 그 오프라인 뭐 스터디나 세미나나
뉴스레터. 근데 그런 내용들 보면은 좀 우리 인사톡방에 있는 저뿐만 아니라 능력자분들 되게 많은데 야씨 이거 유명한 기업들이 이거 뉴스레터 때리고 세미나니까 뭔가 더 있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제 개인적인 목표는 내년 말 안으로 저희 HR 아너스 포럼이 가장 HR 5가지 주요 업무들이 있죠. 그 업무들에 대한 능력자들이 대빅을 공유하는 시간, 공유하는 그런 조직으로 만드는 게 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4회차 HR 온라인 세미나 진행했는데 오늘 처음 참여하신 분들은 좀 어땠습니까? 뭐 기존에 참여하신 분들도 오랜만에 들어보니까 좀 어떠셨습니까? 나름대로 바쁜 시간인데 우리 재현 씨도 가정이 있는데 이렇게 부지런히 운전해가지고 빨리 가가지고 이렇게 세팅하시고 저도 허겁지겁 밥 여유롭게 먹는 거 좋아하는데 샌드위치 먹고 준비를 했는데 아우 감사합니다. 아우 제가 하나 더 HRT 관점에서 커뮤니케이션 능력 차원에서 교육을 하나 더 해드릴게요. 우리 이제 경원 씨, 뭐 수아 씨 좋았습니다. 재밌었어요. 이것도 좋지만은 항상 인사 담당자들은 표현이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그 아래 보면 민호 씨, 내용이 질이 높고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치를 가지시면은 업무를 할 때 여러분들 이제 직원들 교육할 때 참여하세요 할 때도 막연한 커뮤니케이션과 구체적인 커뮤니케이션에 따라서 교육 참여율이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와이프가 없어서 그랬나? 좋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재현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온라인 세미나를 할 때 강연에 대한 퀄리티, 강연에 대한 뭐라 해야 되지? 강의력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이렇게 계속 봤을 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우리 민숙 씨 오랜만에 들어오십니다. 민숙 씨도 오랜만에 채팅창이 잘 안 보이시더라고요, 인사톡방에. 연차 촉진제 때문에 고민인데 다음에도 꼭 신청하겠습니다. 이런 노무 쪽 우리 전문가 우리 재현 씨 있습니다. 나머지 조직문화, 교육, 채용 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톡방에서 이제 급여라든지 이제 연차라든지 이런 쪽들 내용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이런 질문들 보니까는 이제 되게 주제가 다양해서 되게 좋아요. 저는 항상 지향하는 게 균등 좀 뭔가 다양성을 되게 이제 좋아하는데 면접관 교육도 저희 회사가 내년 되면 이제 고위급 공무원들 5급짜리 공무원들 있잖아요. 면접을 볼 때 원래 이제 고위급 공무원들은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1배수입니다. 1배수. 근데 민간 기업의 채용 기법을 도입해가지고 우리 민간 기업처럼만큼은 아니지만은 뭐 3배수, 4배수는 아니지만은 1.2배수, 뭐 1.3배수 이렇게 해가지고 면접을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회사가 그거 맡기로 했으니까는 공무원들 면접 문제 출제하고 싶다. 공무원들 내가 주민센터나 구청이나 뭐 지자체 몇 번 경험이 있어봤는데 아우 씨 짜증나 이런 역량이라든지 인성적으로 이런 질문들 하고 싶다. 면접 문제 출제위원으로 제가 지정해 드리겠습니다. 반쯤 정신 놓게 해도 되나요? 정신 놓게 해도 되죠. 정신 쏙 빼놓게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이제 됐으니까는 다음 5회차 HR 세미나는 상황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11월 달에 온라인으로 해야 될 것 같고 12월 달에 연말 되면은 이제 행사들 많으시니까는 오프라인 저희도 좀 오프라인 살롱 형태로 있어 보이게 해가지고 원티드 제기 거야
채용, 교육, 노무, 평가, 보상, 그리고 그 외에 뭐 조직 문화,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자고요. 오늘 또 여러분들 바쁜 시간 쪼개서 세미나 들어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재은 씨, 제가 아직 그 나는 솔로 구단 받았던 거 제가 선물로 드린다 그랬잖아요. 요즘 제가 바빠가지고 따로 연락 못 드리고 있는데 11월 달 되면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회 HR 온라인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뭐 작가들이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저 광수로 나요, 광수로. 광수.